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없던 일로 합시다, 이 결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고급 일식집 별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양가 부모가 처음 마주 앉은 날이었습니다. 황만식 회장은 해숙의 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웃었지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딸을 키운 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차가운 비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해숙의 손은 떨렸고 딸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그 비밀의 문 속에 어떤 진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식은 오늘 이 말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감도는 고급 일식집의 별실. 섬세하게 조각된 나무 격자문 너머로 희미한 가야금 선율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널찍한 테이블 위에는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회와 해산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하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박철민은 달아빠진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맞은편에 앉은 사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시계, 그리고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는 오만한 눈빛. 황만식 회장이었습니다. 음식이 참 정갈하네요.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박철민의 아내 해숙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자식들을 키워낸 그녀의 손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비싼 곳이니 당연합니다. 우리 지훈이에게 어울리는 격을 맞추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황만식이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젓가락으로 참치 뱃살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황지훈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주었지만 황만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수진 씨 가족분들께 예의가 아니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눈물을 글썽이는 약혼녀 박수진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예, 내가 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하나? 넌 좀 조용히 있어. 황만식의 아내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남편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허허, 그래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아이들 앞이니 좋은 말씀만 나누시지요. 박철민이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모는 참아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황만식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최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철민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버지, 지훈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지만 황만식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최혜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디 시장 좌판에서 풍기는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야금 소리마저 멎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의 정적. 최혜숙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수진의 큰 눈에서는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황만식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봉투가 테이블 중앙에 멈춰 섰습니다. 이걸로 그 냄새나는 옷이나 한 벌 사입으시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우리 집안에 당신네들 집안 사람을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어요.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내던져진 돈다발. 그것은 박철민의 인내심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쥔 채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님. 박철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방 안의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제 아내는 시장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비리다며 하대한 생선들을 가지고 남들 먹기 좋게 손질해서 팔며 우리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돈다발에 꽂혔습니다. 수진아, 일어나라. 이런 집안에 널 보낼 수는 없다. 아버님, 제발. 수진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다급하게 일어나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철민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결혼 저희 쪽에서 거절하겠습니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당신 아들 주머니에나 다시 넣어주시지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는 울고 있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박철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별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자신들을 비웃는 황만식의 얼굴과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는 황지훈, 그리고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돈다발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박철민의 굳게 담은 입술 아래 아내와 딸을 향한 모욕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는 지독한 분노가 조용히 거리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혼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과 그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서재에는 묵직한 먼지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지만 그마저도 두꺼운 책장에 가려져 방 안의 정막을 깨뜨리지는 못했어요. 박철민은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원목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미동 없는 눈빛은 마치 조각상 같았네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30년 전 그가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의도의 제왕이라 불렀었죠. 박철민, 아니 그때의 그는 박진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전설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이미 수천억 자산을 굴리는 투자회사의 대표였고 그의 한마디에 증권가가 요동쳤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딜은 성공입니다. 3천억 수익을 냈습니다. 좋아. 다음 타겟을 준비하게. 짧고 간결한 그의 지시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타고난 직관으로 그는 실패를 모르는 사나이였어요.
하지만 그 영광의 정점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동업자이자 친구였던 최민수. 그는 박진우의 신뢰를 악용해 회사의 비자금을 빼돌렸고 모든 죄를 박진우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박진우 전 회장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 그의 얼굴. 법정에서의 굴욕.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모습.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출소했을 때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조차 그를 떠났고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어. 출소 후 그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박진우는 죽고 박철민이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여의도를 떠나 작은 시장 한 구석에 생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묻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혜숙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생선 손질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하다 보니 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그만을 사랑해준 여인. 그녀와 결혼하고 딸 수진이가 태어나면서 박철민은 진짜 평범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박진우는 철저히 봉인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딸아이의 학비를 벌고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시절의 인맥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진태, 이선영, 그리고 배신자 최민수까지. 그들은 박진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박철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님, 아니 형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진 빚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출소 직후 김진태가 몰래 찾아와 전화번호를 쥐어주며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박철민은 그 번호를 받아들었지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가 받은 모욕을 보는 순간 30년간 잠들어 있던 박진우가 깨어났습니다. 아니, 깨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눈을 떴습니다.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투박한 디자인의 구형 휴대폰이 흠집 하나 없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휴대폰 안에는 과거 박진우 시절의 모든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익숙하지만 어색한 손길로 휴대폰 뒷면을 열고 따로 보관해 두었던 유심 칩을 끼워 넣었습니다. 꾹 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자 희미한 진동과 함께 낯선 부팅음이 서재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잠시 뒤 낡은 액정에 푸른빛이 들어오자 그는 주소록으로 들어가 첫 번째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김진태. 그가 여의도에서 가장 아꼈던 후배였습니다. 박진우가 몰락할 때 함께 위기를 맞았지만 그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바람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 지금은 명성그룹이라는 거대 금융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지요. 길게 숨을 내쉰 그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채 3번도 울리기 전에 전화는 급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번호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철민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전화가 끊긴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긴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박진우 회장님이십니까? 오랜만이군, 김 회장. 잘 지냈나?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에게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더 위협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아, 네. 그럼요, 회장님.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입니까? 살아계셨군요. 저는 정말로 용건만 간단히 하지.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흥분으로 격앙되었던 김 회장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있던 이름, 까맣게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망령이 그를 올가매기 시작하는 것 같았네요. 제가 뭘 도우면 되겠습니까? 자네가 가진 비자금 계좌 전부,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대기시켜두게.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지금 저희 그룹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갑자기 그런 거액은. 김진태. 박철민이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자네가 그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됐는지 잊은 건 아니겠지. 20회도 더 지난 일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네. 다시 묻지 않겠네. 준비해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힘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철민은 더 이상의 대꾸 없이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다음 사람을 떠올렸어요. 이번에는 이선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때 여의도 증권가에서 마녀라 불리던 전설적인 애널리스트였죠. 그녀는 박진우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고 그가 몰락한 후 홀로 살아남아 지금은 은퇴 후 투자자문사 대표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고 곧 차분하고 지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선영입니다. 누구시죠? 이 대표 나요. 네, 누구라고요? 그녀는 되물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그녀의 동요를 모른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우입니다. 목소리까지 잊은 건 아니겠죠. 형님, 세상에 정말 형님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다들 형님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우가 유일하게 아끼던 후배였어요. 살아있었네. 그동안 연락이 소원했지. 미안하네. 아니에요, 형님. 괜찮으신 거죠?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고요? 괜찮아. 이 대표, 그런데 옛날 실력 아직 녹슬지 않았겠지? 박철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전설의 귀환. 그녀는 이 전화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아두었죠. 왜요, 형님? 혹시 다시 시작하시려는 겁니까? 시장을 좀 흔들어 볼까 하네. 자금이 필요해. 얼마나요? 말씀만 하세요, 형님.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박철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어요. 고맙네. 우선 황룡건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주겠나? 사소한 루머 하나까지 전부. 특히 오너 일가의 약점이라면 뭐든 좋아. 황룡건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계좌식들 제가 아주 탈탈 털어드리죠. 그런데 자금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금은 다른 루트가 있으니 이 대표는 정보에만 집중해주게. 분석이 끝나면 연락하지. 네, 형님.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마친 박철민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어요.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세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뒤에야 거칠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최민수, 잠은 좀 주무시는가? 상대방의 목소리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전화선을 타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숨은 붙어 있었나 보군. 박진우, 자네 덕분에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돌아왔지. 박철민은 담담하게 응수했습니다. 최민수는 한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박진우의 회사를 배신하고 황룡건설의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장본인이었어요. 그 대가로 황만식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고 지금은 중견건설사의 사장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애써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네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네. 미친 소리. 내가 왜 널 도와. 차라리 내 손으로 내 놈 숨통을 다시 끊어주지. 아산 신도시 개발 비리. 박철민이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그리고 최민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었죠. 자네가 내 뒤통수를 치고 황만식에게 넘긴 그 정보. 원본은 아직 내 손에 있네. 자네 이름이 적힌 이면 계약서와 함께 말이야. 비겁한 자식. 그걸로 협박이라도 하려는 건가? 선택은 자네 몫이야. 나와 함께 황만식을 무너뜨리고 과거를 청산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한동안 기나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민수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하면 되지? 내일 아침 자네 명의로 된 차명 계좌 내역 전부 들고 내가 보내는 장소로 나오게. 황만식과 얽힌 모든 거래 기록도 함께. 박철민은 짧게 지시를 내리고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통의 전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빛을 삼키고 있는 저 도시를 향해 그는 복수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안에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쇼를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사위는 던져졌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내가 모든 걸 지켜낼 거야.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시장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비로소 제자리에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 여의도의 제왕 박진우가 박철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황룡건설의 심장부, 황만식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것처럼 아찔한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육중한 원목 책상이 그의 성공을 과시하는 듯 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방 안의 공기는 미세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황룡건설의 전무인 황지훈이 굳은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황만식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증권정보 사이트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이었습니다. 골든 팰리스 부지,
중금속 오염 심각. 쉬쉬하며 덮는 중?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이게 뭐냐?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온다. 황만식은 코웃음 치며 태블릿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오전부터 관련 문의 전화가 몇몇 투자사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조직적으로 퍼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직적? 고작 이런 뜬 소문 하나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경쟁사 놈들이 또 유치한 장난을 치는 거겠지. 내버려두면 알아서 잠잠해질 게다. 하지만 아버지, 골든 팰리스는 저희 그룹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미리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신중한 태도에 황만식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지훈아, 세상은 말이다. 이런 자잘한 음해에 흔들리는 게 아니야. 압도적인 힘과 자본으로 그냥 찍어 누르면 그만이다. 괜히 대응해서 판만 키워주지 마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황지훈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이선영은 노트북 세대를 동시에 켜놓고 빠르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황룡건설과 관련된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마다 황만식의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골든 팰리스 부지의 과거 이력이었어요. 20년 전 그곳에는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던 공장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 중금속 폐수를 몰래 땅에 버렸던 기록까지 남아 있었죠. 황만식 씨, 당신이 얼마나 땅값을 싸게 샀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왜 싸게 샀는지도. 이선영은 자료를 USB에 저장하며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첫 번째 미끼는 던졌습니다. 반응이 제법 좋아요. 고생했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네. 이번엔 투자사들을 직접 흔들겠습니다. 황룡건설의 재무제표에서 수상한 부분들을 정리했어요. 분식회계 정황도 충분히 잡혔고요. 조심하게.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의심을 살 수 있어. 걱정 마세요. 저도 이 바닥에서 30년 가까이 구른 사람이에요. 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배를 가라앉히는 게 제 특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전화를 끊은 이선영은 곧바로 두 번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황룡건설의 주요 투자자 명단을 펼쳐놓고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정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에게는 환경 리스크를, 어떤 이에게는 재무 건전성 의혹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킨 자료였습니다. 자, 이제 씨를 뿌릴 시간이군. 그녀의 손끝에서 수십 통의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익명의 제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의도 금융가 명성그룹 회장실에서 김진태는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사님. 황룡건설 대출권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상대방은 명성그룹의 주거래 은행 여신 담당 이사였습니다. 김진태는 교묘하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아니, 김 회장님. 황룡건설은 우량 기업 아닙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그게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골든 팰리스 프로젝트에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공사 중단 사태라도 벌어지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룹 차원에서는 이미 황룡건설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기로 결정했어요. 이사님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김진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박진우, 아니 박철민에게 진 빚을 갚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박진우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덕분이었으니까요. 형님, 이번만큼은 제대로 갚겠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금융사의 고위 임원에게 걸었어요.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환경 문제, 재무 리스크, 불확실한 미래. 하나하나가 황룡건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갔습니다. 한편 황룡건설 본사 근처의 허름한 찻집. 최민수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황룡건설의 재무팀 차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차장님, 오랜만입니다. 최 사장님,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들키기라도 하면 걱정 마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그보다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준비하셨습니까? 최민수는 테이블 아래로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무팀 차장은 주위를 살피며 황급히 그것을 받아 품 안에 넣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황 회장님의 비자금 계좌 내역이에요.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경로도 정리했습니다. 차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최민수는 그것을 받아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나머지 금액은 내일 입금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걸 왜 필요로 하시는 겁니까? 혹시 황 회장님을 모르는 게 약입니다, 차장님. 그냥 돈이나 잘 챙기시고 입 단속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최민수의 차가운 눈빛에 차장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최민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황만식, 내 놈도 이제 끝이다. 30년 전 내가 나를 이용했듯이 이번엔 내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찻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에 든 서류는 박철민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어요. 황만식의 모든 비리를 담은 결정타가 될 증거였습니다. 며칠 후 황룡건설 회장실. 황만식이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베리디안 캐피탈이라는 해외 투자사에서 아시아 총괄 담당자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은 안 하셨는데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용무라고 합니다. 베리디안 캐피탈? 처음 듣는 이름인데 들여보네요. 황만식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3명의 복수자들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이선영은 여론을 조작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었고, 김진태는 금융권을 움직여 자금줄을 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는 내부 정보를 빼내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3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박철민이라는 지휘자의 손에 맞춰 완벽한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황만식은 여전히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딛고 선 땅은 이미 곳곳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황만식은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상견례장에서 자신이 짓밟았던 한 남자의 치밀한 복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파투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민의 가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지만 그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는 묵묵히 생선 비늘을 벗겨내고 내장을 손질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딸 수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내 해숙은 잠결에도 흐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박철민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늦은 밤 박철민은 가게 한편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낡은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조카인 민준이 앉아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삼촌, 다 됐습니다. 베리디안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만들었고 사업자 등록은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해둬서 추적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맙다, 민준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박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은혜는요? 숙모랑 수진이 누나 생각하면 제가 더 화가 나는걸요. 그런데 삼촌, 정말 이 계획 괜찮겠어요? 황만식 그 인간, 보통 내기가 아닐 텐데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인간에게 보통 내기 같은 건 없다. 제 발로 불구덩이에 뛰어들게 될 게다. 모니터 화면에는 황만식이 운영하는 황룡건설의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이선영의 사무실. 그녀는 박철민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시간이군. 그녀는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일제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두 과거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의도에서 마녀의 제자들이라 불리던 이들이었죠. 준호야, 나야. 황룡건설 목표주가 리포트 하나 써줄 수 있겠니? 선영 누나? 오랜만이에요. 황룡건설요? 지금 시장에서 꽤 괜찮게 보는 종목인데요. 바로 그거야.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 내가 자료 보내줄 테니까 목표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내줘. 근거는 충분히 제시할게. 누나가 부탁하시는 거면야 당연히 해야죠. 자료 보내주세요. 이선영은 차례차례 다른 애널리스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자료는 황룡건설의 재무 건전성, 골든팰리스 프로젝트의 리스크,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정교하게 엮은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객관적인 분석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심리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요 증권사에서 일제히 황룡건설에 대한 부정적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황룡건설 목표주가 30% 하향 프로젝트 리스크 과소평가, 골든팰리스 사업성 재검토 필요 환경 이슈 부각 가능성, 황룡건설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재무 레버리지 우려. 이선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가 차트를 바라보았습니다. 황룡건설의 주가는 고점 대비 15%나 빠진 상태였어요. 좋아, 이 정도면 1단계는 성공이야. 이제 황만식이 조급해질 시간이지. 그녀는 곧바로 박철민에게 보고했습니다. 형님, 주가 압박 들어갔습니다. 황만식이 곧
자금 압박을 느낄 겁니다. 수고했네. 다음 단계 준비하게. 김 회장과 타이밍 맞춰서. 알겠습니다. 여의도 명성그룹 본사. 김진태는 황룡건설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요즘 황룡건설 쪽 대출 건이 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김 회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저희 명성그룹에서는 이미 황룡건설에 대한 신용 한도를 동결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김진태의 말에 지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성그룹은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그 정도십니까? 네. 골든 팰리스 프로젝트 알고 보니 부지에 문제가 좀 있더군요. 만약 환경부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라도 내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세상에, 그런 정보는 어디서? 저희는 투자 전에 항상 철저히 조사합니다. 지점장님도 대출 연장건은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혹시라도 부실 대출로 지목되면 지점장님 입지도 난처해지실 테니까요. 김진태의 조언은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지점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본점의 보고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는 그와 헤어진 후 또 다른 금융사로 향했습니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 심지어 보험사까지. 그는 황룡건설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환경 리스크, 재무 불안,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황룡건설의 자금줄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형님, 주요 금융사들 모두 접촉했습니다. 조만간 황룡건설에 대한 대출 심사가 대폭 강화될 겁니다. 좋아. 이제 막바지 수순만 남았네. 박철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최민수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룡건설 내부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포섭하고 있었어요. 재무팀 차장에 이어 이번에는 경리부장을 만났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최 사장님, 갑자기 이렇게 연락하시면 곤란합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서 바로 그 때문에 연락드린 겁니다. 부장님, 배가 가라앉기 전에 탈출구를 마련해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민수는 테이블 위로 두툼한 봉투를 밀었습니다. 경리부장은 주저하다가 결국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황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특히 해외로 빼돌린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장님이라면 아실 테니까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제가 들킬 일 없습니다. 조만간 황룡건설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부장님은 이미 안전한 곳에 계실 거고요. 검찰 조사라뇨?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살 길을 찾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경리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최민수는 황만식의 비자금 계좌 정보가 담긴 USB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박 회장님, 자료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황만식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습니다. 수고했네. 마지막 카드는 내가 직접 쓰겠네. 최민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박진우를 배신하고 황만식에게 붙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저 비겁한 배신이었을 뿐이었죠. 형님, 이번만큼은 제대로 속죄하겠습니다. 며칠 후
황룡건설 회장실. 황만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내와 아들 지훈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 지훈아,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무슨 일인데요, 당신? 그렇게 좋으세요? 아내가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투자사가 우리 회사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안해 왔어. 동해안 리조트 사업 말이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혼 선언 이후 웃음을 잃고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베리디안 캐피탈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생회사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뭔가 이상합니다. 지훈이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야. 내 어미와 나를 평생 호강시켜줄 기회라고. 그래도 너무 위험합니다. 2천억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회사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실 생각이세요? 잘못되면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시끄럽다. 아직도 그깟 계집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냐? 배짱도 없는 놈. 이 아비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일궜는지 잊었어? 이 정도 배짱도 없었으면 넌 지금쯤 어디 공사판에서 먼지나 먹고 있었을 게다. 황만식의 고함에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것만 성공하면 우린 세상을 다 갖는 거야. 알겠어? 황만식은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만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믿는 그 제안이 사실은 박철민과 그의 세 조력자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라는 것을요. 이선영이 주가를 떨어뜨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김진태가 자금줄을 막아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수가 내부 정보를 빼내 그의 약점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어요. 이 모든 것이 황만식을 베리디안 캐피탈이라는 미끼로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황만식은 주요 거래 은행의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대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황룡건설의 사업과 소유하신 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잡는 조건입니다. 대출 규모가 워낙 커서 만에 하나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회복이 불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뒤에는 미국의 거대 자본이 버티고 있으니 어서 도장이나 가져와요. 황만식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탕, 탕, 탕.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성공을 예고하는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은행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왕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의 작은 사무실. 박철민은 대출 승인 완료라는 민준의 짧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대한 덫은 이제 굳게 닫혔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에 홀로 앉은 황만식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재무제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자금 압박은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서재 문이 열리고 아들 지훈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황만식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쁘다. 잠깐이면 돼요. 제발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에 황만식은 마지못해 의자를 돌렸습니다. 지훈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황만식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셨더군요. 우리 집 담보대출도 한도를 꽉 채웠고요. 아버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업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다. 겨우 이 정도 위기에 흔들릴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황만식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서재를 울렸지만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라고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무모한 도박이에요.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온 가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요. 시끄럽다. 내 놈이 뭘 알아. 편하게 자라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 애비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일궜는지 잊었어?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해요. 지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황만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이 아닌 분노를 자극할 뿐이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닥쳐라. 내 그 유약하고 패배주의적인 생각 아주 지긋지긋하다. 내 사업은 내 방식대로 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망해요. 회사도 우리 집도 가족들도 전부요. 망해? 누가 망한다는 거냐? 이 황만식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요. 지훈과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황만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이미 분노와 아집에 잠식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가 간신히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거두며 그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내 놈 같은 건 내 아들도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말은 지훈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했던 진심은 산산이 부서져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핏기 없는 얼굴로 돌아서 서재를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부자 사이에 깊어진 균열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홀로 남은 황만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잔에 따를 새도 없이 병째로 들이켜는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는 또 다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을 받으며 수많은 데이터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황만식의 회사와 관련된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는 지난 몇 주간 황만식의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해 왔습니다. 역시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군. 그는 혼잣말을 하며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계좌 이체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 해외 조세피난처로 송금된 거액의 자금, 부풀려진 거래 명세서. 모든 것이 황만식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꽤 꼼꼼하게 처리했어요. 하지만 구멍은 있기 마련이죠. 박철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파일을 대조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황만식의 오랜 자금책이자 신복인 김 부장의 계좌에서 시작된 작은 실마리가 거대한 비리의 실타래를 풀어낼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찾았다. 마침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가 황만식의 먼 친척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였어요. 그는 해당 자료를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며 차곡차곡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황만식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는 그의 손안에서 완벽한 무기로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황만식 사장님, 당신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박철민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는 황만식의 제국을 떠올렸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순간 황만식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버지의 서재에서 쫓겨나듯 나온 지훈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어머니 수경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훈야, 문 좀 열어보렴.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랑 또 다툰 거야? 예, 엄마 말 안 들리니? 얼굴 좀 보자, 응?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지훈의 퀭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수경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왜 이래? 아버지께서 또 심한 말 하셨어?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세요? 지훈은 어머니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어요. 뭐가 말이니? 엄마는 괜찮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모든 걸 걸고 도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수경은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사업 방식이 불안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시는 일이잖니. 내 아버지를 믿어야지.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관이에요. 어머니마저 그렇게 외면하시면 아버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실 거라고요. 지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맺고는 다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수경은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과 남편의 서재문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단단해 보였던 신뢰의 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으로 박철민이라는 차가운 칼날이 서서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그는 모든 증거 파일을 암호화된 USB에 옮겨 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군. 도시의 불빛을 등진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새벽의 냉기가 채 가시지 않은 오피스텔 안 박철민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난 며칠간 모든 것을 걸고 정리한 데이터가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짧은 망설임도 없이
미리 알아둔 한 시사 전문 기자의 비공개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첨부 파일의 이름은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나직한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48시간 후 폭풍은 예고 없이 황만식의 제국을 덮쳤습니다. 그날 오전 황만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아침 신문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들과의 격렬한 다툼으로 심기가 불편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 뉴스 속보가. 호들갑 떨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이야? 황만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 중앙에는 그의 얼굴 사진과 함께 눈을 의심할 만한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황룡그룹 황만식 회장,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이게 다 뭐야? 어떤 놈이 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황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책상 위의 전화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옥의 교향곡처럼 여러 대의 전화기가 각기 다른 벨소리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대체 무슨 일들이야? 받아. 황만식이 소리치자 비서가 허둥지둥 가장 가까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회장실입니다. 네. 하늘은행 자금부라고요? 잠시만요. 비서가 황급히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황만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받아들었어요. 나 황만식이야. 대체 무슨 일로 이 아침부터 난리야? 황만식 회장님 되십니까? 하늘은행입니다. 금번 보도와 관련하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귀사에 대한 대출금 전액 즉시 상환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다 음해라는 거 몰라. 당장 책임자 받고. 죄송합니다만 결정된 사항입니다. 3일 내로 상환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식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마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그가 분을 이기지 못해 수화기를 내려치려는 순간 다른 전화기를 받고 있던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어요. 회장님, 국세청입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조사팀이 지금 본사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그놈들이 왜 벌써 움직여? 황만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 하나만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보된 자료가 그만큼 구체적이고 치명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주주분들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협력 업체들에서도 자금 결제를 앞당겨 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의 절망적인 보고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무실 복도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육중한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파란색 압수수색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누구야 당신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황만식이 버럭 소리쳤지만 그들 중 가장 앞장서 있던 남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황만식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검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벽에 붙어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황만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화창한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그는 아무런 저항도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수사관들의 나직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음의 한가운데서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앵커가 그의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비서의 개인 휴대폰이 가냘프게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비서의 얼굴은 이내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황만식의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부 끝났습니다.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황만식의 손에서 힘없이 전화기 수화기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제국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의 그룹 압수수색 이후 황룡건설은 초상집이나 다름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곧 황만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임은 확정된 사실이었어요. 황만식은 회장실에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생각 중이었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한 공기가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회장실은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화려한 별실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숨막히는 관처럼 느껴졌어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는 몇 번이나 손목시계를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똑딱이는 초침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피땀으로 쌓아 올린 황룡건설이라는 제국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은행 직원의 냉정한 목소리, 등을 돌리던 오랜 파트너들의 싸늘한 눈빛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드르륵. 마침내 미닫이 문이 열리고 육중한 체구의 사내둘이 먼저 방으로 들어와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들 뒤로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부조화가 오히려 위압감을 자아냈습니다. 황만식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만건설의 황만식 회장님 맞으십니까? 네, 제가 황만식입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만식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적인 자세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까딱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황만식도 그제야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소문은 흉흉하던데 생각보다 안색이 괜찮으시어요. 남자가 찻잔을 들며 던진 말에 황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소문이야. 와전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바닥이 원래 말들이 많다는 거리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지금 회장님께는 그 돈이 없고요. 가시돋친 말이 정통으로 심장을 찔렀습니다. 황만식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힘을 풀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뿐입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제가 가진 개발 계획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당장 착공만 들어가면 지금 손실은 우술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여요. 남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탕 하고 울리는 작은 소리가 황만식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저희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장님. 현실을 담보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압니다. 물론 알고 말고요. 그래서 이자를 후하게 쳐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명예라. 부도 처리된 회사의 명예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지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오? 순간 욱하는 마음에 소리를 질렀지만 황만식은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남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의 뒤에 서 있던 사내들의 눈빛이 한층 더 사나워졌습니다. 흥분하지 마시죠.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회장님 거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미 시장의 신용을 다 잃으신 분께 거액을 내어드린다는 건 저희로서도 큰 도박이니까요. 하지만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로는 분명 도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래를 하자는 거지요. 남자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황만식은 홀린 듯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내 들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활자들을 눈으로 줬던 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담보가 제 사저와 남은 주식 전부 그리고 개인 재산까지요? 네. 회장님께서 가진 모든 것입니다. 남자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다 내놓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걸 담보로 잡히면 전 정말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든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아 남은 것마저 채권단에게 뜯기시든 말입니다. 아마 후자를 택하시면 사모님과 아드님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요.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룬 제국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셔야 할 거고요.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황만식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해맑게 웃던 아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라 믿고 따르던 아이. 그 아이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황만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숨통을 옥죄는 쇠사슬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바쁜 몸이라서요. 남자의 재촉에 황만식은 결국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전부 되찾으면 돼.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스스로를 끝없이 세뇌하며 그는 품 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주를 내밀었습니다. 황만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붉은 인주가 마치 자신의 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결심한 듯 도장에 인주를 듬뿍 묻혀 계약서에 지정된 칸에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쿵 하고 도장이 종이에 박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계약 성립됐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소중히 챙겨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돈은 약속대로 30분 안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그럼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차라도 한 잔 더. 황만식이 다급하게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내들과 함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공허한 침묵이었어요. 황만식은 멍하니 자신이 찍은 도장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자신의 이름 석자가 마치 묘비명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재마저 제 손으로 바람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지만 그는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의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나간 뒤 텅 비어버린 회장실은 거대한 관 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은 이제 그에게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어요. 황만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푹신한 의자에 몸을 묻은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사채까지 끌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힌 채 얻어낸 돈은 희망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달칵? 그때 육중한 회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황만식은 비서일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누구와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시어요, 회장님. 하지만 귓가에 들려온 것은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아니, 이곳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 황만식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박철민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그 순하고 어수룩하던 예비 사돈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당신이 여길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당장 경비 불러. 황만식은 다급하게 외치며 인터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어요. 소용없습니다. 이제 곧 이곳의 주인이 바뀔 테니까요. 뭐, 이 미친놈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봅니다. 하긴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테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박철민은 태연하게 황만식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리인 양 편안한 자세였어요. 그 여유로운 태도에 황만식은 오히려 기가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인간 상대해줄 여유가 없소. 뉴스 보고
내 우스운 꼴이라도 보려고 찾아온 거요? 그날의 복수라도 하려고? 복수라? 글쎄요. 복수라기보다는 당신이 뿌린 씨를 거두게 해드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헛소리 집어치워.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빌어먹을 해외 투자사 놈들 때문이야. 그놈들만 아니었어도. 황만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흉,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정체불명의 투자자들을 떠올리자 다시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의 격한 반응을 지켜보던 박철민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을 나락으로 보낸 그 해외 투자사 말입니까? 그래, 그놈들. 내가 언젠가 반드시. 그게 바로 접니다. 뭐? 황만식은 자신이 무엇을 들었는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철민의 입술은 분명히 움직였지만 그 의미가 뇌까지 전달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해하기 어려우신가요? 황룡건설의 주식을 공매도하고 당신의 모든 거래처를 끊어버린 유령회사의 주인이 바로 저 박철민이라는 말입니다. 박철민의 담담한 고백에 황만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내 놈 따위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언제나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지요. 그날 내 아내의 얼굴에 돈다발을 던지던 그 오만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건 가난한 시장 상인이 아니라 한 남자의 자존심이자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시장 생선 비린내의 냄새가 당신의 목을 조를 독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제국, 제가 당신의 방식 그대로 돈으로 무너뜨려 드린 겁니다.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황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황만식은 문득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아직 돈이 있어. 사채 시장에서 빌린 그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웃기지 마. 나에겐 아직 자금이 있어. 방금 거액을 빌렸단 말이다.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면 너 같은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 말을 들은 박철민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동정심이 담긴 혹은 비웃음이 담긴 미소였어요. 그 마지막 숨통 말입니까? 당신의 남은 재산을 전부 담보로 잡고 목에 칼을 들이민 그 무자비한 사채업자 말입니다. 박철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황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어요. 그것도 전부 나였네. 순간 황만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어요. 자신을 돕겠다며 나타난 사채업자의 온화한 미소, 그 뒤에 서 있던 무표정한 사내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장을 찍었던 그 계약서까지, 자신이 밟고 있던 땅 전체가 박철민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발버둥이 사실은 스스로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였던 겁니다. 황만식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철민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의 눈에
조금 전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에 사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채권자의 이름이 적힌 마지막 장. 그곳에는 박철민, 그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황만식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절규가 텅 빈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철민은 무너져 내린 그를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고요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 경매장. 텅 빈 회장실에서 들었던 박철민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전부 나였네. 그 한마디가 지독한 이명처럼 황만식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법원 경매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그는 오직 그 목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긴 대저택의 사진이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숫자들이 무섭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룡건설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그림자만이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아들 지훈이 착잡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부축하고 있었지만 그 온기마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55억 나왔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경매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제발 멈춰. 황만식이 거의 실신할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은 그의 성공의 상징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55억. 더 없으시면 네. 저 뒤쪽 56억 나왔습니다. 새로운 입찰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매장 뒤편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시장 상인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묵묵히 앉아 입찰 번호판을 들고 있었어요.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최혜숙과 딸 수진이 긴장된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아니, 저자가 어떻게 여기에? 황만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훈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황만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수, 박철민의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57억? 앞쪽에서 57억 나왔습니다. 다시 경합이 붙는군요. 황만식의 편에 선 듯한 다른 입찰자가 가격을 올렸지만 박철민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다시 번호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60억? 깔끔하게 60억입니다. 뒤쪽 입찰자 아주 과감합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60억이라는 숫자가 스크린에 찍히자 장내에는 감탄과 함께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다른 입찰자들은 더 이상 따라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60억?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정말 없으십니까? 경매사가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탕. 경매봉이 단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32번 입찰자 박철민님께 황만식 회장 자택이 60억 원에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황만식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박철민의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그들에게 맺혔던 한과 서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낙찰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내 집을. 이성을 잃은 황만식이 벌떡 일어나 박철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아들 지훈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발버둥 치는 황만식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박철민은 경매사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장례를 둘러본 뒤 저 아래에서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황만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장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황만식 씨, 박철민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서 시장 좌판 냄새가 난다고 했었지요. 그의 말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 냄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게서만 나는 아주 고귀하고 성실한 냄새입니다. 박철민은 아내 해숙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군요.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고 약자를 짓밟는 오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썩은 냄새 말입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황만식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돈으로 지울 수 없지.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그 본질은 가릴 수 없는 법이니까요. 박철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살던 그 번쩍이는 집에서 비린내 난다고 무시하던 우리 가족의 구수한 반찬 냄새 좀 풍겨야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박철민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통쾌한 마침표였습니다. 황만식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매장을 나선 지 정확히 사흘 후 황만식에게 검찰의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배임. 최민수가 넘긴 내부 자료들은 황만식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황만식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검사는 차갑게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황만식 씨, 이 계좌는 뭡니까? 당신 처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관리한 비자금 계좌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밖에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한데 변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검사가 던진 서류 뭉치에는 30년간 황만식이 쌓아온 비리에 모든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골든팰리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평가, 조작,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압박과 리베이트 수수, 심지어 건축자재 품질을 낮춰 차액을 챙긴 정황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 정도면 10년은 좋게 나오겠는데요? 검사의 차갑게 내뱉은 말에 황만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선처를. 선처요? 당신이 그동안 짓밟아온 사람들에게는 선처가 없었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황만식은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황만식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을 나서는 장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황룡건설 황만식 회장,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20년간 600억 규모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골든팰리스 환경평가 조작 의혹까지. 추가 수사 확대. 뉴스를 보던 박철민은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아내 해숙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됐지. 박철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언론과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황만식은 남루한 구치소 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 당당하던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황만식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피고인은 30여 년간 황룡건설을 경영하면서 회사 자금 600여억 원을 횡령하고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했습니다. 또한 세금 200억 원을 포탈했으며 골든팰리스 프로젝트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조작하고 건축자재 품질을 낮춰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기업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했습니다.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을 파산시켰고 부실 시공으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황만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황만식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또한 추징금 800억 원을 부과한다. 쾅! 판결 망치가 내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황만식의 비리로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인들과 입주민들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들이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황만식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박철민의 가족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박철민 씨, 황만식 회장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황만식이라는 사람이 짓밟아온 수많은 약자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박철민은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일요일 오후 박철민의 새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황만식의 저택이었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화려하고 차가웠던 인테리어는 사라지고 따뜻하고 소박한 가족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빠, 이 정원 정말 예쁘다. 여기서 텃밭 가꿀 수 있을까? 딸 수진이 환한 얼굴로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 엄마가 좋아하는 상추랑 고추도 심고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도 심자. 박철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해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초대한 날이었어요. 김진태, 이선영, 그리고 최민수까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철민이 문을 열자 김진태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형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게. 편하게 있다 가게.
이어서 이선영도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형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집이어요. 자네 덕분이네. 고맙네, 선영아. 마지막으로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철민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저는 오늘은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세. 자네도 속죄의 기회를 가졌으니 이제 앞을 보고 살게. 박철민의 따뜻한 말에 최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거실에 모인 5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해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테이블 가득 놓여 있었어요. 자, 건배합시다. 고난의 시간을 함께 이겨낸 우리 모두를 위해. 박철민의 제안에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이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혹시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그 세계에는 관심이 없네.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사는 게 내 꿈일세. 하지만 형님의 능력이면 자네들이 있잖나. 나는 뒤에서 가끔 조언이나 해주지. 그걸로 충분해. 박철민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저기에 있어. 그걸 지키는 게 내 남은 인생의 목표일세. 해숙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도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형님, 정말 멋지십니다. 김진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최민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이 깊어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박철민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3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에는 막 싹을 틔운 상추가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해숙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자. 그게 진짜 행복이야. 아빠 사랑해요. 수진이 아버지의 팔을 꽉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박철민은 2사람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뿐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박철민의 가족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철민은 작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의와 희망재단. 황만식으로부터 받은 추징금 일부와 경매로 얻은 자금으로 만든 재단이었어요. 재단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소기업인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한편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민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박철민은 매일 아침 그 글귀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여의도의 제왕이 되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나 정의를 실현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어디선가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